경기도에 사는 60대 고미애 씨는 오늘 집 근처에 있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2년 전에 들었던 주택연금을 해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도착한 고 씨는 바로 직원에게 주택연금을 해지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해지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남은 돈으로 생활비 하려고요. 남의 말만 듣고 급하게 가입했는데 좀 나중에 할 걸 그랬어요. 일찍 받으면 연금 금액도 나중에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면서요. 아직 남편이 일도 하고 있어서 생활비는 그래도 아껴 살면 충분하거든요. 한 2년만 있다가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 아쉽지만 주택연금을 해지하시면 3년 동안은 재가입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남편이 2년 뒤에 은퇴하는데 어떡하죠?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리고 주택연금 지금 해지하시면 그동안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5% 수준인 초기 보증료를 환급받으실 수 없게 돼요. 주택연금 신청할 당시가 6억이었으니까 1.5%면 얼마야? 고 씨는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00만 원 정도를 못 돌려받는다고요? 아니, 그걸 왜 안 돌려줘요? 안타깝지만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나라가 도둑놈도 아니고 제 돈을 왜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연금이랑 이자만 반납하면 되지 대체 왜 보증료도 가져가냔 말이에요. 고 씨는 진정하라는 직원의 말에 일단 심호흡을 하고 알겠다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택연금 제도가 바뀌어서 월 수령액이 늘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총대출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총대출 한도라는 것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즉 한 달에 받는 주택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액수를 의미해요. 너무 복잡한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는 말이에요. 직원은 이 말을 하고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 말을 망설였습니다. 고 씨는 답답한 마음에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타깝게도 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시고 다시 주택연금을 가입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듯 지금껏 받은 주택연금 전체에 이자까지 붙어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거죠. 아니, 왜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고 씨는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를 응대하던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을 탓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 씨는 그저 공부를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섣불리 주택연금을 신청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늦었지만 주택연금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직원의 말만 들으니 이해도 잘 되지 않았고 또 물어볼 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고 씨는 그래도 주택연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이 지식을 형제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줘서 자신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맘쯤 고 씨의 친한 언니가 고 씨에게 주택연금 신청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친한 언니는 상담해주는 대가로 밥을 사주겠다며 고 씨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2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 이 정도 금액도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고 씨의 친한 언니는 기대 반 걱정 반인 표정으로 고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 언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될 것 같아. 우대형?
그건 일반 주택연금이랑은 다른 거야?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가 일정액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면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 21%까지 더 지급해주는 우대형 상품을 말해. 즉, 주택 가격이 너무 낮으면 연금도 얼마 못 받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얹어서 주는 상품인 거지. 언니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지금 사는 집 하나 맞지? 그렇지. 집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나도 그래. 그리고 언니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어? 응. 나 기초연금 받은 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신청 자격 되겠네. 언니 지금 나이가 70이지? 고 씨의 친한 언니는 나이를 크게 얘기하는 고 씨에게 나이는 조용히 얘기하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고 씨는 미안하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운 좋네. 원래 우대형 주택연금은 2억 원 미만의 집만 해당했는데 최근에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됐어. 언니 집은 2억 3천이니까 해당되는 거네. 만약 언니가 일반 주택연금으로 가입했으면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을 텐데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이거보단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아마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면 잘 계산해 줄 거야.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로 전화해도 되고, 내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 게 있는데 주택연금 76세 가입자가 주택가격이 2억 원인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그냥 일반 주택연금으로 신청하면 한 달에 77만 6천 원을 받는데 우대형으로 신청하면 15.3%가 추가돼서 89만 5천 원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 똑같이 76세의 나이에 만약 주택가격이 2억 2천만 원일 때는 일반 주택연금 신청하면 85만 3천 원인데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하면 13.7%가 늘어난 97만 원을 수령한다고 나와 있더라. 우대형이라고 해도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연금이 추가되는 비율이 다르니까 꼭 언니도 잘 물어보고 결정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이걸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걸 몰라서 일반형 신청했으면 월에 10만 원 정도는 덜 받을 뻔했네. 미애 니 덕에 60만 원 받을 거 7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너무 고맙다 정말. 주택연금은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니까 언니도 내가 알려준 말만 믿지 말고 꼭 집에 가서 공부해봐. 안 그러면 나처럼 신청하고도 후회하니까. 이후 고 씨의 친한 언니는 고 씨의 조언대로 조금 더 스스로 공부해보고 바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가 이걸 알려주지 못했다면 고 씨의 친한 언니는 한 달에 1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덜 받을 뻔했습니다. 나이 들어 한 달에 생활비 10만 원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고 씨의 지인 언니는 고맙다며 신청을 한 이후 밥을 한 번 더 사줬습니다. 고 씨는 뿌듯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또 누구 도와줄 사람 없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사는 고 씨의 친동생 부부가 고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 씨의 친동생 내외는 고 씨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는데 이날은 둘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니, 언니, 우리 집이 지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겠다잖아. 나는 최소한 대출금은 다 갚고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만두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른데 취직해서 갚으면 되는데 이걸 왜 말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고 씨는 동생 부부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고 씨는 차를 내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주택연금 신청은 안 했지?
대출도 못 갚았는데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일단 대출 먼저 갚은 다음에 주택연금 신청할 생각은 하고 있었어. 주택연금을 연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미래에 받을 연금 중 일부만 일시금으로 당겨받아서 대출을 갚는 방법도 있어. 정말? 그건 몰랐는데. 잘 안 알아보니까 모르지.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만한 목돈이 따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너랑 재부 상황에 딱이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일단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 첫째는 종신혼합 방식인데 이 방식은 대출한도의 50% 이내로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일시금으로 미리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연금을 다시 계산해서 받는 거지.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은 너가 재부보다 어리니까 너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주택연금 전부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꾼 다음에 측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 네가 61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61세부터 100세까지 총 40년 달로 치면 480달이잖아. 여기다 100만 원을 곱하면 4억 8천만 원이 대출한도인 거야. 최대 5억 원까지만 설정 가능해. 여기서 50% 이내로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2억 4천만 원 정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는 여기서 뭔가 또 빠지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얼추 비슷할 거야. 61세부터 100만 원 받는 대신 일시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게 되면 61세부터 연금을 50만 원 정도씩만 받게 되는 방식인 거야. 이해가 돼? 어쨌든 연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일시금을 미리 지급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이네. 내가 생각했을 때 재부가 공무원 생활 오래 했잖아.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받을 거니까 주택연금은 조금만 받더라도 일단 대출 먼저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언니 아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하나는 뭐야? 하나는 우대혼합 방식인데 아까 설명했던 종신혼합 방식은 대출한도의 50%라고 했잖아. 우대혼합 방식은 대출한도의 45%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이 방식은 아까 말했던 종신혼합 방식보다 연금을 한 달에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해당돼서 너한테는 해당한대. 그건 좀 아쉽지만 언니가 알려준 거 나도 다시 알아보고 결정해 봐야겠네? 너무 좋은 정보네요. 아,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시에 담보 제공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 조금 머리 아프지? 이것까지만 설명해 줄게. 하나는 저당권 방식이고 하나는 신탁 방식이야. 전문가들은 보통 신탁 방식이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고. 가장 큰 차이 하나만 알려줄게. 저당권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받을 때 자녀에게 동의를 얻어야 해.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주택 소유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과 주택 거주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돼. 우리 조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간혹 주택연금 반대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히 저당권 방식으로 하지 말고 신탁 방식으로 신청하는 게 좋아. 그렇게 고 씨의 동생과 재부는 고 씨의 말대로 주택연금 종신혼합 방식을 선택해서 대출금을 전부 갚고 매달 줄어든 금액의 주택연금을 받았습니다. 주택연금 받을 게 줄었지만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이 동생 부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동생은 고맙다며 고 씨가 좋아하는 양주를 한 병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고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왠지 모를 희열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고 씨의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분도 주택연금을 고민하고 있다며 언니가 상담 한번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고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동생과 동생의 지인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고 씨는 웃는 상인 동생의 지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밥이라도 사려고 했는데 낯선 분이랑 식사하시면 체한다고 하셔서 커피라도 사드릴게요. 아이고, 저도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 좋아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커피를 시키고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동생의 지인은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일단 젊을 때 많이 받고 나이 들어서는 돈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받고 싶다는 말씀 같은데 맞나요? 네, 정확해요. 아무래도 젊을 때가 돌아다닐 때도 많고 나이 들어서 집에만 있으면 돈 쓸 일도 거의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주택연금 초기증액형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증액형? 그건 뭐예요? 주택연금 지급 방식이 크게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액형,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증액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증가형이 있어요. 정액형은 주택연금 신청한 시점부터 평생 똑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거고, 정기증가형은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즉, 처음에 조금 받았다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받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린 초기증액형은 가입 초기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한 기간 동안은 연금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덜 받는 방식이에요. 65세부터 74세까지 많이 받고 75세부터는 덜 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65세부터 69세까지만 많이 받고 70세부터는 이전에 받았던 연금보다 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만약 100만 원씩 많이 받다가 선택한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7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거죠. 일단 초기 증액형을 선택하시고 얼마 기간 동안 더 많이 받을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3년, 5년, 7년, 1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65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년이면 67세까지만 많이 받는 거고 7년이면 71세까지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저는 무조건 똑같은 금액으로만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아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 외에도 고 씨는 주택연금 신청할 때 알아야 할 많은 정보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지인은 고 씨에게 고맙다며 카페에 있는 디저트들을 집에 가져가라고 많이 챙겨줬습니다. 이렇게 나와주고 알려준 것에 감사해 수고비까지 건네려고 했지만 고 씨는 됐다며 거절했습니다. 고 씨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니 자존감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날 이후 얼마 안 가 이번에는 동생이 아닌 제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는 형이 있는데 예전에 주택연금을 신청했다가 해지한 후 3년이 지나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신중하게 신청해보고 싶다는 이유에서 고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고 씨는 흔쾌히 제부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했고 조금 있다가 고 씨의 휴대전화로 제부의 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부의 지인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실버타운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부의 지인은 얼마 전에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제부한테 말했는데 제부가 고 씨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고 씨도 이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실버타운에 들어가셔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연금도 받고 임대를 줘서 소득까지 올릴 수 있어요. 네? 정말요? 저는 연금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까지 줄 수 있어요? 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원래 살던 집이 비잖아요. 굳이 집을 비워둘 필요는 없으니까 전세나 월세로 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택연금 300만 원에
월세에 300만 원 받으면서 실버타운 들어가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주택연금 200만 원 받으면서 월세로만 70만 원을 받고 일본 가서 살면서 건보료도 안 내고 있어요. 동남아나 일본 가서 장기 체류하면 건보료도 안 내니까 엄청 좋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직접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니 더욱 신뢰가 가네요. 실버타운 들어가는 걸 미루고 있었는데 얼른 들어가고 연금이랑 월세도 받는 게 좋겠네요. 제 지인은 집 팔고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고 계획 중인데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연금에 월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양로시설이랑 노인 공동생활가정까지도 가능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어요. 제부의 지인은 카카오톡으로 고 씨에게 한우 세트를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고 씨는 자신의 지식을 비록 돈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자기가 아는 거 알려주는 대가로 좋은 선물들을 많이 받으니 돈을 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자기와 맞는 일인지도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후 모처럼 고 씨의 집에 오피스텔에 사는 아들이 놀러왔습니다. 고 씨는 오랜만에 본 아들이 반가워서 그간 자신이 지인들을 도와줬던 일들에 대해 신나게 말했습니다. 고 씨의 아들은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 씨의 아들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제가 사는 오피스텔 같은 곳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 아들의 질문에 고 씨는 신나서 다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해 이제. 다만 오피스텔은 기존 주택처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같이 과세 선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나 시세 그리고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판단하게 돼. 이뿐 아니라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예요? 주택연금 가입하려는 당사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해서 실제로 살고 있어야 돼. 그리고 부엌 등의 기본적인 주거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 말이 좀 어렵긴 하지? 네. 그 이상은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연금 받는 금액은 동일해요?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연금이 조금 덜 나오긴 해. 예를 들어 70세에 3억 원 하는 일반 주택을 주택연금 신청할 경우 월에 88만 6천 원 정도를 받지만 같은 나이에 같은 가격대, 즉 70세에 3억 원 하는 오피스텔에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73만 6천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어. 덜 받긴 하지만 그래도 오피스텔도 신청은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갑자기 한 가지가 더 궁금한데요. 제가 요새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나중에 다주택자가 되고 싶거든요.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야겠네. 작년부터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어. 가입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만 된다면 집이 여러 개라도 신청할 수 있어. 당연히 여기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그렇군요. 저도 미리미리 공부해야겠네요. 고 씨는 아들에게 자신이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고 씨는 지속적으로 주택연금을 공부해서 주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 씨는 처음에 주택연금을 남의 말만 듣고 신청했다가 후회한 후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에게도 최선의 방법이 뭘지 스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가입을 하고 해지를 못해 손해를 보거나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거나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방식, 남이 추천해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뿐 아니라 여러분은 이런 노후 준비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계신가요? 이와 더불어 여러분은 노후에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제거해 나가고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는 이토록 중요한 노후 준비, 100세 시대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알면 좋은 지혜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후에 도움되는 지혜들을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지혜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장순 씨 부부는 오늘도 종일 모은 폐지를 수레에 한가득 싣고 폐품 공장으로 향한다. 폐지를 팔아받은 돈은 7,200원. 하루벌이 7,200원이면 평소보다 많은 편이다. 이렇게 일해서 최장순 씨는 남편과 함께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겨우 손에 쥔다. 하루가 다르게 힘에 부치지만 장순 씨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남의 돈은 공짜로 10원도 싫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공짜로 받는 건 아니죠. 고대도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자식들에게 돈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다.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식들도 장순 씨 부부도 서로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어쩌다 명절에나 보는 자식들과 그나마도 감정이 상해 못 보면 그건 또 무슨 지옥인가 싶어서 장순 씨는 가능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매일 아픈 곳이 달라진다. 병원이라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으면 좋으련만 병원비로 쓸 돈이 없다. 소유하고 있는 8평 남짓한 작은 빌라 때문에 장순 씨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당장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기도 힘들다. 돈 없이 살고 있죠.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편하게 살더라고요. 반찬도 해놓은 걸 판대요. 그래서 그걸 사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 안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은 뭔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혼자서 울어요. 담담하게 말을 잇던 장순 씨의 눈이 붉어진다. 양쪽 다리가 아이 머리만하게 부어서 무릎 관절 수술도 해야 하지만 병원비를 떠올리고는 오늘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갖고 있는 작은 빌라를 팔거나 새를 놓아서 현금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이제는 호강하기 틀렸다면서 장순 씨가 말한다. 집은 손주를 줘야 해요. 손주가 집이 없잖아요. 손주가 장가도 가고 직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색해야 할 텐데. 손자 걱정에 장순 씨 목소리가 무릎 얘기를 할 때보다 더 어두워진다. 은퇴 자금까지 자녀에게 투자. 최근 파산 신고자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법원 통계가 나왔다. 고령자의 높은 파산율은 공적연금제도 미비, 노인 일자리 부족 등 취약한 사회제도가 원인일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깊게 관계한다. 한국인의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게 집중된 지원 비용이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 정순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히 자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적인 노후라고 이야기한다.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과는 다른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런 자녀 올인 문화는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며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한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장순 씨 부부처럼 자녀가 아니면 손자에게라도 상속하려고 한다. 집 상속은 기본이고 자녀가 집을 사는데 노후 자금을 쓰는 경우도 많다. 이혼한 자녀의 아이를 노부부가 대신 키우면서 양육비 지출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해놓았더라도 자녀의 이혼 등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지는 노인들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아들이 집 살 때마다 돈을 몇 천만 원씩 여러 번 가져갔어요. 매일 여기 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나중에는 집 한 채 사는데 계약금부터 다 줘서 2억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아이고, 아들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요? 자식들과 잘 지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내 것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나눠줘야 한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그나마 있던 돈은 다 주고 남은 건 이 집 하나인데 팔려고 해도 팔리지를 않네요. 한국 노후 자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노후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은 문제라고 말한다. 우재룡 한국은퇴연구소 소장은 노인들이나 중장년들이 집을 꽉 쥐고 꾸역꾸역 살아간다. 90세나 95세에 사망하면서 아들한테 집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들이 70세에 그 유산 상속을 받는 거다. 이걸 노상속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아낀 의미가 전혀 없이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거다. 라며 부동산 상속을 제고하라고 조언한다. 아직 소득이 안정적인 세대는 집 크기를 줄이고 자녀 사교육비를 줄여 저축을 늘려야 한다. 특히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이 노후 파산을 예고한다는 분석은 여러 전문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사교육비만큼 줄어드는 저축, 자녀가 대학을 다닐 때쯤 퇴직해 줄어드는 소득, 자녀 결혼을 위한 목돈 지출 등 노후 파산의 위험 요소는 점점 늘어난다. 자식은 자식, 나는 나. 70대 중반인 조은아 씨 부부는 살던 집에 거주하며 주택을 노후 자금으로 쓰고 있다.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주택을 담보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망 때까지 평생연금 방식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은아 씨는 집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매달 현금이 나오는 방법을 준비했다. 매달 연금이 나온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이다. 은하 씨는 말한다. 내 말년에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애들에게 그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남편 고신용 씨도 만족스럽다. 미리 준비해야죠. 사전에 준비한 결과물이 노후에 오는 거예요. 부부는 작은 텃밭도 구입했다. 소일거리로 블루베리 농사도 짓기 시작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부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노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한 이유다. 열심히 고민해서 세운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조은아 씨 부부는 주택연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여유를 찾았다. 자식과의 거리도 적절해졌다. 부부가 편하고 여유롭게 잘 사는 것이 멀리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도 좋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노후 준비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다른 상황 속에서도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신적 독립도 그중 하나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대책은 곧 자녀 대책이란 진단이 나온다. 자녀가 자립하지 못하니 실질적으로 은퇴도 불가능한 세대. 아래로는 자녀를 부양하고 위로는 초고령자 부모를 돌봐야 하는 세대.
그들 중 영모기지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이유가 자녀를 위해 주택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다수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간명한 충고다. 언급한 것처럼 100세 시대에는 주택 상속이 이전과 같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게다가 고령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할 때는 같은 세대의 고령자들이 비슷한 사정으로 집을 내놓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구매자는 줄어든 상황에서 말이다. 노후 준비는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고 한다. 더하기에는 소득을 더하는 것, 일을 더하는 것, 연금을 더 투자하는 것이 포함된다. 만약 그게 어려울 경우 더하기 못지않은 효과가 있는 게 빼기다. 우재룡 한국은퇴연구소 소장은 빼기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일이다. 은퇴 후에 중형차를 팔면 한 달에 60에서 70만 원의 돈이 절약된다. 유지비 등 각종 비용이 그 정도 나온다. 라며 소비를 줄이는 방식의 노후 준비를 제안한다.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 돈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넉넉한 노후 자금만으로 행복한 노년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은퇴 후 노년이 가지게 되는 공통된 특징과 사정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위한 공통된 조건도 있다. 돈과 건강, 가족을 비롯한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직업 등 20대 삶에서 중요한 건 80대, 90대 삶에서도 중요하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거나 반대로 조금 덜 필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와 주택연금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주택연금이 노후에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다 장사꾼이라며 주택연금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지 주택연금이 좋다, 안 좋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남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공부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